중국 상하이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면 온도 81도. 유리 프레임이 벌어지고 실링제가 녹았습니다. 남쪽에선 160만 명이 물난리로 대피했고 북쪽에선 지표면이 프라이팬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만리장성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였죠. 그런데 이 모든 혼돈을 직접 목격한 독일 재난 전문가가 그 다음 날 한국에 도착하자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엔 뭐가 있는 걸까요? 같은 재난인데 왜 중국은 무너지고 한국은 멀쩡했을까요? 오늘 독일 교수가 목격한 진짜 선진국의 기준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 클라인입니다. 64살의 독일 출신 재난건축공학 교수죠. 유럽연합에서 재난관리기술 고문으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세계 재난대응 시스템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차 상하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날 상하이타워 86층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건축기술 발전상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함께 중국 건축의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중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건물 유리 프레임이 고열로 인해 미세하게 변형되고 있었거든요. 실링제도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40년 넘게 건축 구조를 연구한 제 눈에는 명백한 위험 신호였어요. 옆자리 중국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 유리 프레임이 변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여름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대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같은 시각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는 시간당 6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하철과 도로가 완전히 마비됐죠. 160만 명이 대피해야 하는 초유의 재난 상황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지하철 승강장, 차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사람들이 지붕 위로 대피하는 장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더 충격적인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만리장성 일부 구간에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거였어요. 폭우로 인한 집안 침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만리장성까지 위험해진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국의 상징이자 자랑이던 문화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뉴스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하구나. 만리장성 붕괴 소식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중국 전체 인프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상하이 시내는 정전과 통신 두절이 이어졌습니다.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평소 북적이던 거리가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현지 택시기사가 말했어요. 교수님, 빨리 나가세요. 이 도시는 이제 끝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모든 걸 숨기고 있어요.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축적한 제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한계와 도시 인프라의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상하이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잠깐 접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인상이 좋았어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상하이는 연기와 안개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자랑이라 불렸던 도시가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시설은 깔끔했고 직원들의 응대는 정중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상하이의 혼란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제가 가장 놀란 건 휴대폰에 온 재난예보 문자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긴급 재난 문자가 떠 있었죠. 집중호우 예보와 함께 주의사항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상하이에서 겪었던 혼란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호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시민들은 평온해 보였죠.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공원에서 산책하는 가족들, 평범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보였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문자를 확인하고도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건 상하이에서 본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는데 여기는 재난 문자가 왔는데도 아무도 흥분하지 않았어요. 호텔 프런트에 내려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재난 문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아, 그거요? 한국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실제로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또 다른 문자가 와요. 단계별로 알려주거든요. 그 대답이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무보트를 타고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을 봤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차분함과 여유가 느껴졌죠. 저녁 무렵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호텔 창문으로 내다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우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뛰지 않았어요. 질서정연하게 대피소로 향하거나 지하상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죠. 길을 걷던 한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비가 이렇게 와도 괜찮나요? 네, 아직 괜찮아요. 정말 위험하면 또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피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믿어요. 그 짧은 대화에서 놀라운 신뢰를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 시스템을 믿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가로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지하철도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정전과 교통마비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있었고 택시들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내렸지만 한 번도 혼란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의문이 한국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재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가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분이 바로 조한수였습니다. 52살의 중견 엔지니어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교수님, 한국의 재난 시스템이 궁금하시다고요? 직접 보여드릴까요? 조한수는 제 질문에 기꺼이 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강수위 제어센터로 향했어요. 지하에 있는 거대한 관제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한강 전체의 물 흐름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죠.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강의 모든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내죠. 화면 속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우량, 수위, 유속 모든 것이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보다 더 빠르게 시스템이 대응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을 보러 갔습니다. 조한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비가 일정량 이상 오면 자동으로 지하차도가 차단됩니다. 사람이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시연을 봤습니다. 센서가 물의 양을 감지하면 즉시 차단막이 내려오는 거였어요.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고 우회도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3분도 안 되어 완료됐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강변 도로 자동 폐쇄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도로 양쪽 끝에서 차단봉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회로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 같군요. 도시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조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재난 대응입니다. 시스템과 시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실시간 문자 통제망도 구경했습니다. 재난 상황실에서는 전국의 모든 휴대폰으로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만 보내거나 마포구에만 보내는 것도 가능했죠. 메시지 내용도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주의보, 경보, 심각 단계별로 다른 내용이 나갔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예측과 대비,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3박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여기서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시민들도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한수는 저를 롯데월드타워로 데려갔습니다. 높이 554m의 이 거대한 건물 앞에 선이 상하이타워가 떠올랐어요. 비슷한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한수가 건물 내부로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 건물의 특별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온 내열 설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건물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건물의 구조도와 각종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조한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 외벽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섭씨 40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죠. 화면 속에서는 건물 각 층의 온도가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상하이타워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리 자동 팽창 흡수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특수 유리는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팽창과 수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프레임 사이사이에는 특수 소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열화 방지 기술도 적용되어 있어서 50년간 성능이 유지되죠. 저는 상하이에서 본 실링제 녹음 현상을 떠올렸습니다. 유리 프레임이 이완되고 갈라지던 그 무서운 장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되고 계산되어 있었어요. 조한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높이만 자랑했지 구조적 안전성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상하이타워는 높이와 화려함에만 집중했지만 롯데타워는 안전과 지속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건물 곳곳에는 비상 대피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대피용 계단이 여러 개 있었고 화재 진압 시스템도 최신식이었어요. 건물 지하에는 거대한 기계실이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냉각장치와 환기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전에 대비한 비상 발전기도 3대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 둘이 건물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진 대비 시설이었습니다. 건물 바닥에는 거대한 면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흔들리는 대신 이 장치가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어떤 재난이 와도 안전합니다. 조한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짜 기술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전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높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건축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홍수가 난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물에 잠긴 상가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자제품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식료품을 가방에 담아 나르고 있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교육에 대한 관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 속에서도 중학교 입시를 강행하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연속으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물길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일이야. 더 황당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영용 튜브를 끼고 직접 헤엄쳐서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물에 젖은 교복을 입고 시험장 입구에서 물을 털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험 감독관들은 이런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며 칭찬하는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고무보트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부모들이 노를 저어가며 아이들을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도 시험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이건 교육이 아니라 광기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일까요? 독일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뉴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삽을 들고 진흙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통제를 돕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이 부족한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조한수의 아내인 김영숙 여사를 만났을 때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52살의 평범한 주부였지만 재난 문자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이었어요. 김영숙 여사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일수록 질서를 먼저 지켜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질서와 배려를 우선시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겪은 여러 시련들이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무보트 입시와 한국의 자원봉사, 중국의 튜브 수영 시험과 한국의 안전 우선주의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서 모든 게 똑같은 건 아니었어요. 진짜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하이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던 중국인 동료였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상하이의 실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였죠. 요한, 정부가 피해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있어요. 대피 명령도 너무 늦었습니다. 리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검열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민들이 홍수 현장을 찍어서 올리면 몇 분 안에 삭제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까지 일시 정지시키고 있었어요. 웨이보에서 홍수 관련 키워드 검색도 막혔어요. 상하이 침수, 후난성 홍수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면 관련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나와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루머 유포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였어요. 재난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 동료 교수 한 분은 자기 연구실이 침수된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사회 불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리 교수의 말에 따르면 실제 피해 규모는 발표된 것의 몇 배였다고 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은폐되고 있고 건물 붕괴 사례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에서는 VPN을 써서 해외 사이트로 영상을 올려도 몇 시간 안에 추적해서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수준의 정보 통제였어요. 시민들은 진짜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정부 브리핑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공개됐고 예산 집행 계획도 투명하게 발표됐어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복구 진행 상황까지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서 놀란 점이 또 있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피해 현장에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안전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진흙탕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투명성은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으로 침수 지역 정보가 올라왔고, 정부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구조 작업에 활용했습니다. 시민이 제보한 영상을 뉴스에서 그대로 방송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통신망 공개 정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통신사가 협력해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했어요. 시민들이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저 역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난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구조대가 투입됐는지,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어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투명성에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철학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국민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감추지 않는 나라, 국민과 소통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시민사회의 토대였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형 태풍이었어요. 기상청에서는 시속 150km의 강풍과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를 예보했습니다. 중국이라면 완전히 마비될 만한 규모였죠. 과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경보 발령과 동시에 한국 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먼저 하수관 개방 작업이 시작됐어요. 도시 곳곳에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미리 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한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배수로를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야 갑자기 많은 비가 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통차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강변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하차도, 산간도로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됐어요. 시민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우회도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즉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모든 과정이 마치 훈련받은 군대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비상문자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태풍 진로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메시지가 발송됐어요. 강남구에는 지하철 운행 중단 안내가, 마포구에는 한강 접근 금지 안내가 나갔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였어요.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메시지도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방송도 달랐습니다. 모든 채널이 재난 방송으로 전환됐어요. 오락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되고 태풍 관련 정보만 나왔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태풍의 진로와 대피 요령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민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피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였습니다.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먼저 챙기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 한강변을 마지막으로 보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시민들로 붐비던 한강공원이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접근 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평소보다 높았지만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정부의 안전수칙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요한 한강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였어요. 준비된 사회였습니다. 사람도, 기술도, 제도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재난을 당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태풍도 무사히 지나갔고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놀라운 건 복구 속도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하루 만에 모든 시설이 정상화됐어요. 지하철도 운행을 재개했고 도로 통제도 해제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돌아왔죠. 김영숙 여사가 제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었죠. 교수님, 독일 가셔서도 건강하세요.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언제든지 오세요. 김영숙 여사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함도 한국의 매력 중 하나였어요. 단순히 시스템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조한수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조용했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교수님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한수의 겸손한 대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시스템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함도 선진국의 특징 중 하나였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혼란과 한국에서 본 질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재난 상황인데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기회가 됐어요. 시민들이 더욱 단합하고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재난이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어요.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켜내는 능력이 진짜 국력이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선진국을 만드는 요소였어요.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 시스템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진짜 모범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었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혼란 속에서 탈출한 상하이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안전함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유럽에도 전파하겠다고 말이에요. 진짜 선진국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진짜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내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